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요새 좀 사회가 싱숭생숭하죠. 그런데 이 총기 사고 문제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2차례에 걸쳐서 총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충격을 줬고요. 어제도 공기총, 물론 빈총이었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총기 사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경찰의 총기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파출소장이 범인을 설득하려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마른 사건인데요. 이 방탄복, 파출소에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총기 사건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짚어볼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전 평택경찰서 서장 출신이시죠. 그리고 지금은 변호사인데요. 박상윤 변호사 연결해서 이 문제 좀 자세히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결국 화성 총기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그 경찰 방탄복 없이 출동했다가 경찰서장이 순직을 했는데, 근데 우리 박 변호사님 경찰서장 하실 때부터 방탄복이 파출소에 없죠? 방탄복뿐만 아니라 방검복이라고 있습니다. 방검복이요? 예. 칼이나 흉기를 찔릴 때 방어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방검복인데요. 예. 이 방검복도 파출소에 2벌뿐이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나마 그 방검복도 예. 이 옆구리라든가 목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은 카바를 하지 못합니다. 방탄복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방검복이 또 무겁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예. 기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잘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 자신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찰 지휘부에서 예. 일선 파출소 직원들이 사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출동하거든요. 예. 예, 제일 먼저 출동하는 파출소 직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장비가 뭐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 방탄복만 하더라도 예. 특공대만 생각을 했지 현장에 출동하는 총기 사건 같은 경우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또 파출소 직원들에게 정말 방탄복이 필요한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장비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특공대만 방탄복을 지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를 들면 총기 사건이 났어요. 112에 신고를 하면 특공대가 제일 먼저 가는 건 아니죠. 그죠? 아니죠. 파출소 직원이 제일 먼저 가고 현장 보존이라든가 이런 걸 제일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 직원에게는 방탄복이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출동한 경찰분들이 테이저건을 갖고 일단은 출동을 했다. 예, 총기 사건이 났으면 사실 권총을 가지고 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파출소장 중에 예. 총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파출소장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총기를 잘 휴대하지 않거든요. 또 이번 같은 경우가 파출소장이 테이저건을 가지고 한 게 예. 범인인 작은 아버지하고 평소 안면이 있어가지고 예. 자기가 테이저건 갖고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이 가정폭력이든 그다음에 이 총기 관련 범죄가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방탄복을 착용하고 그다음에 총을 갖고서 출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총기 소유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유가 또 뭐냐면, 사고가 나면은 사고라기보다도 일단 총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경찰분들이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용을 제대로 했는지 규정을 지켰는지 이렇게 되니까 아예 그냥 소지를 안 하고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총기뿐만이 아니라 테이저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예. 총이나 테이저건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예. 사전에 대장에도 기재해야 되고 요건 기재해야 되고 또 총이나 테이저건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감찰 조사라는 걸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건이 이제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 이에 대해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이 총뿐만 아니라 테이저건 사용도 기피하고 있고 또 테이저건도 파출소 직원 1인당 지급하는 게 아니라 2 내지 3정 그러니까 순찰차 하나에 있거나 손에 한 대 이런 정도뿐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근데 이게 좀 고쳐져야 될 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민간인 소유의 총기가 16만 정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16만 정만 하더라도 예. 이 경찰에서 소지 허가로 관리하고 있는 총기가 16만 정일 뿐이지 예.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예. 또 이 가지고 있는 총만 그러니까 불법 총기류는 얼마나 되는지는 실태조차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불법 총기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 쪽에서 밀수입되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총기가 예. 국산 총기가 아니라 다 뭐 이번에 사용된 그 총도 마찬가지지만은 미제, 이태리제, 벨기에제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이런 데서 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식 통관 절차를 바꿔서 오는 총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밀수입해서 거래되는 총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총기 부품을 들여와가지고 이거를 조립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총기가 범죄 조직들에게 넘어갔을 때 한국은 테러로부터 이 안전한 나라가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네. 진짜 이렇게 총기 사고가 빗발치는 걸 보면은 진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총기의 관리 문제를 지적할 때, 자, 세종시 사건과 그리고 바로 화성 사건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원래는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의 주거지에 보관을 했다가 내가 사냥을 가겠다. 그러면은 어디로 사냥을 가겠다는 걸 적어내서 그쪽에서만 사실은 총기를 사용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모양인데 두 사건 모두 사냥 지역하고는 다른 지역에 총기를 보관했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렵 지역은 충북 단양과 예. 강원도 원주인데 이 사람들이 총을 입고하고 출고한 것은 이 사냥 지역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렵용 총기 관리는 수렵 장소를 관할하는 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총기를 집중 보관하고 있다가 수렵 기간이 되면은 지방자치단체 수렵 담당 직원하고 경찰관하고 가가지고 현지에서 총기를 배급해주고 수렵 끝나면은 그 총기를 다시 회수해서 경찰서에 영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화성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원주에 가서 내가 사냥을 하겠다. 그러고서 이분이 사시는 데에서 총기를 이제 이 사람이 사는 데서 총기를 받아가지고 예. 원주로 간 게 아니라 화성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총기를 맡겼다가 아침에 화성에서 다시 총기를 찾은 거고. 예. 그리고 세종시 사건도 수원 영통에 사는 사람이 수원 영통 그 관할 경찰서에 총기를 맡겼다가 아침에 내가 단양에 사냥을 하러 간다. 그러고 총기를 찾았는데 단양에 안 가고 세종시에 가서 총기를 맡겼다가 세종시 그 관할 파출소에서 아침에 총기를 받아가지고 사고를 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법적으로는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현재 예. 이 총기 입출고를 예. 전국 어느 경찰서나 입출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은 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가 범행하기 좋은 장소에다가 관할하는 파출소에다가 맡긴 다음에 범행 당일날 그거를 출고해가지고 범죄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네. 정말로 수렵 목적이라면은 예. 수렵지를 관할하는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한 예. 실탄도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실탄 맞아요. 예. 예. 실탄은
그 총포사에서 예를 들면 엽총인 경우에 엽총 소지 허가증만 있으면은 한 번당 500발을 구입이 가능합니다. 허가받지 않고도 500발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실탄을 다른 여러 총포사에 가가지고 많이 구입을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 경찰의 눈을 피해서 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문제고요. 근데 이 관할 경찰서에서 이걸 이제 그 수렵 관할 경찰서에서 이걸 관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인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그동안 경찰에서도 너무 경찰서에 한 사람이 그걸 담당해 왔습니다. 그만큼 또 모든 업무를 파출소에다 일임합니다. 파출소는 신고 사건 처리하기도 바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총기는 관리는 생활질서계, 수사는 형사과, 수사과 이렇게 나눠 있는 부서를 총기 범죄 대책 기능을 전부 다 해가지고 관리와 수사 기능을 통합한 통합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16만 정이나 돼 있는 이 총기 말이에요. 예. 이거를 어떻게 지금이라도 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경찰 내규를 고치면 되는 건가요? 법 개정도 필요하고 경찰 자체 내부에서도 예. 이 경찰청에서 그동안 총기 관리에 대해서 너무 등록 보관 위주, 영치 위주로만 관리를 했거든요. 예. 예.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불법으로 양도를 했는지, 예. 그리고 총기 범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법은 법대로 고치되, 예. 지금이라도 총기 소지 실태파, 밀거래파, 총포상, 화격장 뿐만 아니라 군부대에서 유출돼 나올 수 있는 실탄, 예. 밀거래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특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 평택경찰서 서장이셨던 박상용 변호사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LPGA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네. 선수가 또 우승을 했네요. 이번에 우승한 선수 양희영 선수 모양이죠? 네, 이번엔 이제 LPGA 투어 네 번째 대회가 태국에서 열렸습니다. 혼다 타일랜드라는 대회였었는데요. 우리나라 양희영 선수가 예. 최종 합계 15언더파로 미국의 스테이시 루이스를 도타 차로 제치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양희영 선수가 2013년 하나회원 챔피언십에서 첫 승을 올렸는데요. 예. 그러고 나서 준우승 6번 하고 이렇게 하다가 1년 5개월 만에 두 번째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호주 오픈에서도 준우승에 머물렀고요. 양희영이. 그리고 지난 시즌에 막판 세계대회에서 좀 부진하면서 골프하기 정말 싫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아쉬움은 이번에 우승으로 털어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고 선수도 잘한 모양이에요? 네, 리디아고가 지금은 유럽 여자 프로 투어 대회에 좀 출전하고 있거든요. 예. 세계 랭킹 1위고 18살로 지금 LPGA에서 이미 6승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예. 이번에 뉴질랜드 오픈 대회를 출전했습니다. 일단 리디아고가 뉴질랜드 교포니까 국적으로는 지금 뉴질랜드 선수니까요. 예.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대회 출전을 해서 어제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유럽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호주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하고요. 이번에 뉴질랜드 여자 오픈에서 역시 정상에 오르고 해서 2개 대회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LPGA 투어 6승을 비롯해서 프로하고 아마를 통틀어서 벌써 우승컵을 프로 대회에서만 10개째를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선수들, 특히 여자 선수들이 상당히 잘해요. 예? 네. 일단 올해만 보더라도요, LPGA 투어가 올해 4개 대회가 열렸잖아요. 예. 개막전에서 천하영이 우승, 두 번째 대회에서는 김세영, 그리고 세 번째 대회에서는 우리나라 교포인 리디아고, 그리고 네 번째 대회에서 이번에 양희영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으로 따지면 올해 4개 대회 중에서 3개를
한국계 교포 선수까지 포함하면 4개 모두 다 우리 선수들이 아는 거고요. 예. 유럽 여자 프로골프 투어도 3개 대회가 열렸었는데 2개 대회를 리디아고가 우승을 했고 또 하나 대회는 호주 국가대표 출신 오수연 선수, 여기서 교포인데요. 예. 이 선수가 우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오가면서 뭐 프로 대회를 지금 싹 쓰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근데요, 이게 네. 우리나라 선수들의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골프에 잘 맞아서 이런 겁니까? 근데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박세리 선수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막 본물 터지듯이 말해요. 네? 네. 박세리 선수 이전하고 이후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누구는 뭐 젓가락을 써서 손이 뭐 예민해서 그렇다. 물론 그럼 원래부터 잘했어야죠. 그렇죠. 네.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 조금 문화 사회적으로 본다면요. 예. 골프라는 종목이 뭐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평상심을 유지해야 되고 하는 게 우리 동양적인 기질에 상당히 맞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는 뭐 엄마 아빠들, 골프 대비 골프 마미들의 열정이 아주 문제가 될 정도로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엄마나 이제 아빠에 밀려서 훈련을 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어쨌든 많은 훈련량으로 이어지고 뭐 이게 조로한다는 부작용도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은 훈련을 하니까요. 예. 그래도 어쨌든 어린 선수 계속 지금 뭐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또 하나 골프에서 재밌는 거는 보통 인프라가 좋고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쉬운 종목들을 대부분 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골프는 물론 골프장도 많이 늘었고 하는데 골프를 하는 비용, 골프를 배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필드, 그러니까 골프장에 한번 나가서 실전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실전을 치르거나 필드에 직접 나가서 라운딩을 하는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요. 예. 그만큼 훈련을 실내에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추어 골퍼들이나 이렇게 그 해외에 나가 봐도 우리나라 골퍼들이 아마추어 골퍼들이 훨씬 골프 잘 칩니다. 네. 근데 외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는 연습을 별로 안 하고 필드에 가서 즐기면서 골프를 치지만, 우리나라 골프는 아마나 프로나 연습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필드에 나가니까요. 아마나 프로나 죽기 살기로 그냥 그렇습니다. 골프 치니까 즐기다기보단. 그게 그래서 성적이나 골프 실력이 많은 거고요. 예. 우리나라 골프 산업도 상당히 탄탄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토대에서 다져진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의 실력이 그대로 국제대회에서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롤 모델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박세리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좋은 선수들이 나서다 보니까 우리 어린 선수들이 나도 세리 언니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되고요. 또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베테랑 선수들도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여자 프로 선수들의 실력이 최고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투어의 인기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폰서도 많이 붙고 대회도 많이 늘어나고, 또 선수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취하면서 경기력을 높이는 데만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면이 좋은 성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비결이죠. 예. 근데 지금 골프 산업이 탄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골프 산업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네. 골프가 다른 종목이랑 좀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게요. 예. 선수인 플레이어, 그리고 돈을 대는 스폰서, 그리고 이걸 대회를 중계해주고 널리 알리는 미디어, 이 세 개의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딱 맞으면은 정말로 잘 흥행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골프가 그렇습니다. 일단 여자 선수들의 기량이 세계적이죠. 그러니까 선수들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대회 스폰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세계 나라에 거의 유례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골프 팀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들은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고 개인 돈으로 대회를 치르고 상금해서 상금 받아서 생활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팀이 하나 있으니까 그 팀에서 기본적인 월급을 대주고요. 예. 전지훈련 나간다고 하면 그 돈도 대주고. 그 대신 이제 그 기업이 원하는 VIP 마케팅에 스포츠 선수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기업은 이용을 하고, 선수들은 그걸 이제 그 비즈니스에 참여를 하면서 기본적인 수익을 얻고 하니까 상금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고 일단 골프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스폰서들과 기업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골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 골프 전문 채널도 있고요. 예. 또 스포츠 채널에서 골프를 계속 보도를
신문이나 이런 쪽에서 골프에 대한 비중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플레이어와 스폰서와 미디어 세 개가 딱 합치된 아주 잘 맞아떨어진 산업적으로 성공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민성이. 중국인 엄마를 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어린입니다. 한때는 한글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네 형편으로는 새 교복을 사 입는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교복을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민성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새 학년을 보다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황태수 박성병의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베스트 워스트. 매주 월요일마다 이 코너를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많이 하니까 지금 여기 두 분도 아주 일치월장, 전혀 이제 어색함이나 이런 게 없이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황태순, 박상병 두 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예. 처음에 그거 하라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신 교수님 글쎄요. 때렸잖아요. 오, 막 뭐라 그랬잖아요. 아유, 저야 뭐. 근데 한 석 달 지나니까 좀 입에 붙네요. 예. 예. PD의 한 수라고 해달라고 지금 김현민 PD가 저한테 PD 콜로 부탁을 했습니다. 8192님, 오늘의 워스트로 우리나라 사람만 선정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미국 공공차 학원법은 안 됩니까?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 8192님이 예, 자 그럼 한 주간의 베스트 워스트 이건 뭐 두 분 평론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워스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황 의원님. 근데 워스트를 갖다 저는 당초 어제 제작진에 보낼 때는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예. 오늘 아침에 하나 더 추가했거든요. 그랬더니 예. 또 박 박사님도 자기도 원래 다른 사람 보냈는데 그 사람 꼭 추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거 뭐 추가하시죠 뭐. 우선 웬디 셔먼 얘기부터 좀 하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박 박사님도? 아니 저는 아니에요? 황태순 위원이 할 줄 알았어요. 할 줄 아셨어요. 네, 맞아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할 줄 알았는데. 네, 아무튼 하시죠. 예. 아니 웬디 셔먼 저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웬디 셔먼 예. 두 사람 할게요. 예. 웬디 셔먼은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남 3일째에 무슨 고춧가루 뿌릴 일이 있습니까? 아니 보면 우리 그 비참한 과거 역사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지난해 4월 달에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국 방문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에 대한 전쟁 범죄라고 그랬어요. 일본을 갖다 혹독하게 꾸짖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무 차관이라는 자가 뭐 자기 아버지도 뭐 과달카날에서 뭐 전투에 참여했느니 많이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아니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일본 비유 맞추는 나라가 됐죠? 창피하지 마십시오. 이게 언제부터가 아니고 오바마 정부 특히 2기 정부 이후에 미국의 행보는 굉장히 친일적입니다. 우리가 냉철해 봐야 됩니다. 국내에는 그런 얘기 거의 안 전해집니다. 저는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예. 특히 북한 문제든지 남북 문제 같은 거 아시아 문제 많이 보는데 최근 눈에 띄게 행보가 친일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에 남북 정상회담 얘기할 때 또 맨 먼저 좀 속된 말로 고춧가루 뿌린 데가 미국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가 안 됐어요. 뭐 제가 앞장서서 보도하기도 그렇고 해서 터쳤는 것 같습니다만은 웬디 셔먼의 이 발언은 뚱땅지 같은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미 국무부의 큰 흐름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냉철하게 동아시아의 정세를 분석하지 않으면은 100년 전 우리가 힘을 잃었을 때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이 갖고 있는 생각을 웬디 셔먼이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역대 늘 그래왔습니다만은 대통령의 4년, 뭐 길어야 8년 아니에요. 그러나
국무부의 큰 흐름 같은 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자. 철저하게 자국 위주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미국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기주의를 극도의 이기주의가 바로 미국의 외교 정책인데. 근데 뭐 위기주의, 이기주의. 아니 외교 다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어느 나라 그런데. 국가 이익을 추구할 때 그래도 균형을 잡는 것이고 미국은 균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이기주의에 예를 들어서 빠지는 거죠. 나나 우리 박성배 박사 같이 보통 사람들이 이기주의인 건 괜찮지만 지금 미국은 아직까지는 세계 슈퍼파워 아니에요.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그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도 기축 통화돼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내도 절대 뭐 어떤 문제도 안 생기고 그런 미국에서 아니 그런 자리를 갖다 인정해 주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치를 인정해 주는 까닭이 뭐죠? 그것은 아까 우리 박 박사 말씀하셨던 나름대로 체면과 균형자적 위치를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좀 거대히 커오고 그다음에 일본이 보면 자기들이 좀 힘 빠진 부분을 좀 보완해주고 하다 보니까 요즘 일미 간에 최고의 밀월기죠. 뭐 이번에 가니까 아베 일본 총리 가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또 상하, 양원 연설이 좀 준비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미 국무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아무리 립 서비스를 하더라도 지난해 와서 오바마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한 1년이 채 안 돼 갖고 그래 정무차관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고춧가루 뿌리고 그야말로 염장 지를 일 있습니까? 그것도 3.1절 바로 미국 시간 27일이니까 딱 보도가 3.1절날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얘기하는데 날짜도 말이죠. 아무리 그 한국 정치를 모르고 한국 사회를 모른다고 얘기하더라도 발표하는 날짜가 대한민국에는 무슨 날인지를 알고 얘기를 해야죠. 3.1절 앞두고 이게 무슨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사는 한중일 삼국 모두가 책임이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북핵 같은 당면 현안에 집중하자. 다 좋습니다. 과거사에 대한민국이 무슨 책임이 있죠? 글쎄 말이에요. 그 아주 예리한 지적이죠. 웬디 셔먼 입장에서는 나라 국력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침략당하고 수탈당한 죄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죄라면 죄죠. 그러니까 죄는 있죠. 우리가 못나서 그걸 책임을 얘기할 거 아니죠. 실질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전후 체제를 정리 못하고 군사 대국화를 가는 책임은 미국에게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을 때 천황제의 존속을 메가드가 하지 않았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합국에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완전히 씨를 말렸습니다. 완전히 바꿔놨죠. 그런데 왜 미국은 일본한테 그 씨를 남겨가지고 이렇게 아시아에 불씨를 남겨놨습니까? 미국이 책임질 문제를 대한민국이 책임지라고 대한민국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말 난 김에 하나 더 할까요? 그러면 오늘 좀 미국 대사관에서 듣기 좀 민망하겠지만은 주한미 대사관에서 731 부대 아시죠? 마루타. 731 부대 그 부대장을 비롯해 누구 한 사람 처벌받거나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만주인, 조선인, 소련인 모두를 갖다 인간 생체 실험 마루타로 써갖고 그 체득한 세균전 정보를 미 정보기관에 넘기는 대가로 철저하게 면죄부 받았습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민감한 얘기긴 합니다만 아시아에서 지금도 한중일 삼국에 이렇게 비극되고 일본이 유럽과는 다르게 독일과는 다르게 궁극주의 아시아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가는 근본적인 씨앗은 미국이 만드는 것이다. 분명히 미국은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731 부대 얘기는 제가 역사 문제고 그게 검증이 아직 안 된 거 아닌가요? 검증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그건 설이죠. 이제. 아니 설이 아닌데 분명한 팩트가 있습니다. 이시 중장 등 어느 한 사람도 기소된 적이 없는 건 팩트예요. 국내에서 그 당시에 발굴됐던 문서들을 가지고 정리한 게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고 약품을 뭐 쓰는 게 다 나와요. 근데 신 교수가 말씀하신 건 그런 것을 갖다 이제 법정에서 공식적이기로 그거는 어렵죠. 그거는 어렵죠. 미국이 덮을 텐데 이게 됩니까? 됩니까? 오늘 셔먼 얘기는 사실 오늘 갑자기 셔먼 얘기하다 보니 731 이시 중장까지 얘기 나왔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워스트는 박원순인데 박원순 워스트는 짧게 말할게요. 아니 제 워스트 좀 합시다 그러면. 그렇네. 둘 다 워스트 안 했네요 아무도. 박 박사님 먼저 하세요. 저는 주호영, 네. 윤상현, 김재원 세 명입니다만은 정무특보단을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명은 전부 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입니다. 근데 이거 대통령이 임명한 거지 본인들이 하겠다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워스트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인데 박 대통령이 지금 없으니까 해외 출장 중인데 워스트 아니면 이거 뭡니까? 그래서 가셨으니까 그럼 본인들은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통령의
정치 보좌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든지. 그럼 배지를 떼든지 배지도 안 떼고 대통령 보좌역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럼 이 사람들 스탠스가 뭐죠? 입법부입니까? 행정부입니까? 그 사이에 있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아니 우리 역사에 어느 정권에 이런 경우 어디 있었습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그래야 되죠. 대통령 이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를 빼시고 차라리 비현역 쪽에서 야당 쪽에 인사를 있는 사람을 정무특보로 임명을 하십시오. 이게 정말로 충신이고 국가위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한 건 아닙니까? 덥석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무특보다 현역 의원 3명이나. 근데 과거에도 정무장관 같은 거 국회의원이 하지 않았나요? 그건 국무위원. 장관은 국무위원이잖아요. 예. 국무위원은 정부는 여야를 같이 아우릅니다. 예. 정부는. 그리고 또 현역 국회의원도 장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특보다는 박 대통령 개별적인 특보단이에요. 예. 대통령 그러면은 입법과 행정부가 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경우에는 이거는 정확하게 그 경계를 가리는 문제죠. 박 박사님 말씀대로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법을 허용하고 있어요. 선거법에서도. 예.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던 수석 비서관이 됐던 아까 말씀하신 특보가 됐던 청와대 참모들 그 국무위원이 아닌 뭐 실장은 국회의원과 그 겸할 수 없는데 딱 한 번의 예외가 있었어요. 1988년에 당시 박철원 13대 전국구 의원이 청와대 정책보좌관 수석급 정책보좌관을 겸한 경우인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북방 정책을 하고 또 북한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과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 신분을 동시에 유지했던 것이 우리나라 헌정사에 딱 한 번의 예외입니다. 87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그때 예. 정책이 안 됐을 때 그때는 한 20년 전 얘기니까 저는 이분들을 역할을 못하는데 역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요. 그 제도적인 민주주의 그 절차 그 위에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역할을 저는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데 예. 그 헌법기관이 3명씩이나 대통령 청와대 참모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직 내려놓으십시오. 그래도 지역구 의원 특보직을 내려놓으라고 그러세요. 우리 황 의원님 아까 네. 박 시장님 갑자기 좀 뜬금없으시죠? 예. 박 시장. 왜 그래요? 아침 신문 보니까 참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국민연금 첫 연간 수령액 2천만 원 클럽 6명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국민연금 이게 보니까 뭐 수령을 5년 동안 연기해서 처음으로 연간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6명이 딱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월 얼마쯤 한 185만 원 정도예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웬만하면 다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까지 갑니다. 400만 원은 좀 아니 장관급에 3,3년 한 경우 드물죠. 드물긴 하죠. 드물다. 그러니까 지금 월 400만 원이면 연 얼마인가? 연 6천 정도 됐죠? 6천까지는 안 되죠.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됐죠. 근데 되죠. 지금 국민연금에 1,2천만 원 클럽이 6명 태어났다는 것이 이제 이게 큰 대서특필된 뉴스인데 그걸 제가 왜 박원순 시장을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박원순 시장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서로 좀 티격태격한 거 있었죠. 예, 공무원연금 가지고. 그렇죠. 그 공무원연금하고 티격태격인데 저는 뭐 물론 박원순 시장도 보면은 나름대로 뭐 고충이 있었겠고 김무성 대표도 나름대로 지금 연금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는데 신문에서는 이걸 뭐 차기 대권 주자들의 뭐 서로 뭐 삿바싸움 신경전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전 박원순 시장한테 박원순 시장이 그날 모 신문하고 23일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다. 그래서 제가 실제 박봉인가 제 주변에는 박봉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딱 통계를 찾아봤어요. 한 20년 전에 박봉이었습니다. 그렇죠. 20에서 25년 전에 박봉이었어요. 그때가 박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들어두세요. 오늘 그래서 저는 팩트 하나 알려드리려고 꼽은 거예요. 그것도 박원순 시장도 이거 좀 들으시고 그렇구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2014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때 3.8% 임금 인상하면서 네. 공무원의 평균 연봉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00만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네. 100만. 대통령부터 지방 공무원이냐 중앙 공무원이냐 아니 다 그 100만 명을 그러니까 총 받는 임금 나누기 100만으로 나눈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글쎄요. 연봉 5,220만 원, 월 435만 원입니다. 알아두죠. 쓰세요. 그다음에 요거는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이건 뭐 삼성인 현대 같은 아주 30대 기업이 아니라 3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4,317만 원, 월 359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에는 중소기업이라는 게 300인 미만이거든요. 아마 300인 미만이 거의 모든 우리 취업인들의 거의 90%가 이 중소기업에서 90%입니다. 네. 90%. 네. 잘 들어두세요. 300 미만, 즉 전체 근로자의 90%가 지금 있는 중소기업에 이건 2014년 말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2,448만 원, 월 204만 원입니다. 공무원들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일반 중소기업 받는 사람들 월급의 2배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박봉이라고요?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그런 말 말씀하시면은 정말 안 되십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뭐 관존 민비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서울시장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뜻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격하게 하지 말라는 뜻은 이해가 되나, 연금 문제를 하다 보면은 공무원 연금에 반의 판도 못 받고 있는 국민들 생각하면 이건 피눈물 나는 얘기거든요. 박원순 시장 이 얘기는 저는 황철수 의원님처럼 적절하지 못했다. 뭐 아까 워스트 한 명 더 있다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우리 wendy 셔먼 셔먼 얘기를 했습니다. 웬디 셔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상병 박사님 베스트 두고두고 주시죠. 자, 박 박사님.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 베스트 꼽았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의원 깜짝 놀랐는데. 박상병이가 어떻게 하태경 의원을 베스트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도 있네. 진짜 살다 보면. 저도 언젠가 정청래 의원을 베스트 뽑아보고 싶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잘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럼요. 왜 했느냐면은 이인교 전 중수부장이 논두렁식의 노무현 전 얘기를 했을 때 2월 26일에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충격적인 증언 나왔다.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흠집을 내기 위해서 사실을 과장해서 언론에 흘렸다. 사실이라면 국정원 댓글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를 진영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보수 진영도 진실 규명에 나서야 된다. 국정원과 검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투보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뭐 진보 부력이나 야당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 저도 보수 중에서도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경 보수 아닙니까? 매파 아닙니까? 무슨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깜짝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딱 적어놨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하태경 의원을 베스트로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태경 의원님 괜찮습니다. 이 기조대로 가시면은 보수 가운데서도 혁신이 필요할 때 어떤 것이 혁신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대목이거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원래 제가 볼 때 합리성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이 대목은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요. 대북 전단 문제도 접근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대목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합리적이 많으신 분이죠. 자, 우리 두고두고 주시죠. 우리 황태순 의원님. 자, 베스트. 네, 최창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부장판사를 갖다가 요새는 계속 법조인만 고르시대. 아니 왜냐니까 베스트 정치권에서 별로 썩 별불나게 잘하는 분도 눈에 안 띄고, 판사라는 게 뭐예요? 가치를 갖다 정리해주고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 판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최창영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 부장판사를 뽑았냐니까, 지난주에 마침 검찰에서 보면 누굽니까? 박관천, 조웅천 두 사람 공판을 진행하면서 이제 공판 준비기일에 검찰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해요. 공무상 비밀 누설의 대상인 수사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대통령 친위청 등 주변 인물의 비위는 물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문건들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재판을 비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향후 재판을. 즉 얘기해서 정윤회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요구한 거죠? 이 대한민국 검찰이 재판부에다가 조웅천, 박관천 두 피고에 대한 어떤 재판에 있어서 이른바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비공개를 해달라. 원래 우리나라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입니다만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최소한만 비공개를 진행하겠다. 최소한만. 앞으로 진행 있을 절차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물론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실명을 하지 말고 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원칙적으로
검찰 요구를 거부하고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신 건데 하도 어이없는 검찰의 주장 또 무엇이 두려워서 정윤의 문건 파동에 대해서 검찰이 쉬쉬 덮으려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선정한 황태순 위원님 오늘 아주 멋있습니다. 박관천, 조홍천 두 사람이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할지 검찰은 두려운 겁니다. 입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안 된다. 국민이 알아야 된다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했는데 그럼 그 검찰이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는 왜 매일매일 브리핑을 했죠? 제가 그거 잘했다고 그랬나요? 그것도 저 잘못했어요. 대한민국 검찰 한 것을 물어본 겁니다. 아니, 우리 박사님 저하고 지난주에도 이 문제하고 때로는 충돌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계 얘기예요. 지금 시계죠. 이른바 논두렁 시계. 검찰이 그 당시에도 보면은 누구예요? 지금 문제였던 중수부장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그다음에 지금 그 당시 주임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앉아 계시는 우병우 검사,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전직 대통령을 토끼 몰듯이 몰았죠. 그거는 저도 그 당시 불만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과거 대한민국은 현직에 있을 때도 국가원수고 현직을 떠나서도 전직 국가원수입니다. 국가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토끼 몰듯이 그렇게 몰아서는 옳지 않은 거죠. 뒤에 나온 얘기는 국정수사까지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그죠? 제가 몇 살 전까지 국정업무하고 이 문제도. 그건 아직까지 경향신문에 그건 아직 얘기니까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장도 있는 건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은 국정원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논두렁에 했다는 거. 근데 국정원이 검찰 수사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검찰에서 얘기를 흘러줬든지 아니면은 아무리 국정원이라도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볼 때 국정원은 가능합니다. 아니 저는 이 대목에서 국정원은 간첩 사건도 증거를 조작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저하고 박 박사하고 충돌했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서 검찰에 출두하셔갖고 그 당시 이제 박연차한테 받은 거 시계. 근데 그러면 시계가 삐아제라고 1억 1,400만 원짜리로 우리나라에 6개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부부가 다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권양수 여사가 바깥에다 버렸다 하더라. 근데 여기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논두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아까 우리 신 교수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국가정보원이 옛날 중앙정보부식으로 검찰 뒤에서 팔짱 끼고 앉아서 검사 지휘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홍만표, 이인규, 우병우 세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세 사람이 토끼 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끼 몰듯이. 검찰에서 말을 흘린 것인지 검찰에서 논두렁이를 뒤에 보니까 논두렁이 많던데 몇 개 흘린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이 보안마을 뒤가 몽땅 논이었거든요. 보안마을 안에는 다 지금 마당도 있습니다. 뒤로 버렸으면 바깥에 버렸다고 그랬죠. 앞에 버렸으면 마당에 버렸을 마당에 버려요. 누가 버리기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이 또 참작을 한 것인지는 밝히자는 얘기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유기농 그때 벼를 키우고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에서 바깥에다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저도 언론에 취재해봤더니 기자들이 넘겨짚어서 논두렁이라 썼다는 얘기인데 이인규 씨는 보니까 이런 거예요. 홍만표 변호사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변호사로서 그다음에 우병우 주임검사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굉장히 본인이 요즘 처지가 좀 우울하답니다. 경향신문 기자하고 술 먹다가 그 얘기 하신 건데 낮술 드시다가 여기서 술을 안 먹은 상태에 얘기했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예. 근데 제가 들은 건 왜 낮술 먹으면서 얘기했다고? 낮술이 아니고 점심을 먹다가 점심이죠. 진지하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런데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그러니까 지금 이인규 전 중수 잘하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확인된 것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과장을 해가지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5년 뒤에 이런 문제하고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밝게 될 텐데 이인규 전 중수장 얘기가 뭐냐면은 그 당시 분위기를 전하면서 국정원이 공작 수준에 가깝다 얘기했어요. 공작 수준에. 근데 이거 그까지 넘어갈겁니까 이들을? 근데 이제 물론 이거 좋아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바깥에 버린 것하고 1억 1,400만 원짜리 시계 2개를 받아서 바깥에 버린 것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저는 국정원이 예를 들어 가사 진짜 우리 100번을 양보해서 그런 식으로 공작해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쏘곤쏘곤 얘기했다 칩시다. 바깥에 버린 것하고 논두렁에 버린 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받은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받은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가장 서민적인 그런 풍모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최고급 시계를 갖다가 박연차한테 받으신 게 문제인 거예요. 황 의원님, 검찰은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받았다는 사실은 받았다는 거 얘기해야 되지.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버린 것은 어디에든 버렸다. 화장실에 버렸다. 또는 논두렁에 버렸다.
또는 남의 집에 단마당에 버렸다. 중요한 대목이죠. 왜 중요하죠? 여론은 이 대목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흥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그 대목을 모르십니까? 짧게 간단하게 시간 다 왜 노트랑이 됐습니다. 중요한 줄 아세요? 예. 그 시계를 바깥에 버렸다 그랬는데 그 시계를 못 찾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황태순, 박상경 두 분의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청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3월 첫날입니다. 한 달 내내 여러분 힘차고 행운이 함께하는 그런 한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